파트 3에서는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들이 취하고 있는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출력 채널, 버퍼, 캐시, 병렬 처리에 관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에 사용되는, 접속되는 주변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주변 장치들은 저속의 장치와 고속의 장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저속의 장치라는 것은 메인 메모리와 적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치들인데요. 주고받을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률이 좀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메인 메모리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큰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률이 높은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용량의 저속 주변 장치로는 그 키보드나 마우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입력되는 것이 문자 정보이고 그 문자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전송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하나씩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전송률이 높지 않아도 되는 장치이고요. 프린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나 이런 위주의 정보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송 용량이 높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USB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와 같은 장치들은 대용량의 파일을 저장하거나 읽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그래픽카드 같은 장치는 화면에 표시되어야 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고속 주변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래픽 카드는 그 특수한 용도로 특별히 그 장착되는 그래픽 카드를 이야기하고요. 요즘에는 그 컴퓨터 나올 때 CPU 안에 그 그래픽 카드의 모든 기능이 이렇게 집적돼서 나와서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외부에 장착되는 그 주변 장치로서의 그래픽 카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주변 장치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상에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주변 장치는 메인보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제 버스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버스를 한 개만 사용하게 되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인보드에 있는 그 장치들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 외부에 있는 장치들이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의 장치들이 이제 그 하나의 버스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버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주고받을 데이터가 많아도 거기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병목 현상을 방지하려고 버스를 여러 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 여러 개에서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각각의 통로, 버스가 여러 개로 늘어났을 때 그 각각의 통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요 길 하나, 도로 하나를 이제 하나의 그 통로,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각각의 채널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키보드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아까 이제 고속의 그 전송이 필요한 그래픽 카드를 오가는 그런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채널이 여러 개이기는 한데 각 채널에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장치가 굉장히 느린 저속의 장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륜차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채널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각 채널에 이렇게 느린 속도, 전송 속도가 느린 장치로부터 오는 데이터들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빠른 속도의 장치로부터 오는 데이터들이 같이 섞여 있을 경우에 이거의 최종적인 성능은 느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을 여러 개로 늘린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분리를 해서 빠른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
그리고 느린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 채널을, 입출력 채널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느린 채널에 오고 가는 데이터는 느린 속도로 주고받으면 될 것이고, 빠른 속도의 데이터가 오고 가는 채널에서는 빠른 속도로 주고받게 될 것이어서 채널을 분리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채널 버스 구조에서요, 여러 채널을 운영하는 컴퓨터의 버스는 메인 버스와 입출력 버스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서 말씀드린 빠른 장치는 빠르게, 느린 장치는 느리게 사용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버스는 CPU와 메인 메모리가 사용하는 버스이고요. 컴퓨터 내에 있는 버스 중에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CPU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빨리빨리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변 장치는 메인 버스에 직접 연결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래픽 카드는 고속의 장치여야 하기 때문에 메인 버스에 바로 연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버스라는 것을 별도로 두어서요, 주변 장치와 직접 연결되는 버스이고요. 이 입출력 장치를 또다시 고속의 입출력 버스와 저속의 입출력 버스로 나누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속 입출력 버스와 저속 입출력 버스 사이에는 이제 서로 장치와 장치 사이에 또 데이터를 주고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채널 선택기라는 것을 두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 안에 메인 버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버스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버스에는 CPU와 메모리,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와 같은 빨리 동작해야 되는 빠른 속도의 장치들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출력 버스 중에서도 고속 입출력 버스에는 빠른 그 데이터의 교환이 필요한 장치들이 연결이 되고, 저속 입출력 버스에는 저속의 장치들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두 버스 간에는 채널 선택기라는 것을 두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버퍼라는 겁니다. 버퍼의 개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버퍼는 속도 차이가 나는 두 장치 사이에 일정한 양의 데이터를 모아서 옮김으로써 속도 차이를 완화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양의 하드디스크가 있다면 그 하드디스크 상에 버퍼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버퍼 용량이 큰 것이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같은 사양이다 하더라도요. 버퍼 사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할 때요, 플레이어가 그 재생하는 도중에 데이터가 계속해서 전송되어서 오는 거잖아요.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근데 이 플레이어는 빨리빨리 재생을 하는데 데이터가 전송되는 속도가 느리면 동영상이 끊기게 되죠. 이런 현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동영상 데이터를 일단 쭉 전송을 받아서 전체 뭐 영화나 동영상의 분량이 1시간짜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분 정도의 일정한 분량을 다 전송을 받아서 버퍼라는 데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버퍼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레이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또다시 전송되어 올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 데이터는 플레이어로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버퍼에다 차곡차곡 쌓아 넣는 거죠. 그래서 버퍼의 데이터를 다 쓸 때까지도 데이터가 만약에 도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멈추게 되고 동영상이 끊기고 버퍼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버퍼에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가 사용되는 동안에 충분한 속도로 데이터가 도착을 한다 그러면 버퍼링 없이 그 동영상이 플레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저장 장치, 이것을 버퍼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버퍼의 대표적인 예제가 스플러일 겁니다. 스플러라는 거는 프린터에 사용되는 버퍼예요. 그래서 스플러를 사용하면 인쇄할 내용이 하드디스크 스플러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의 내용을 프린터로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문서는 메모리상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프린터 장치로 그 데이터를 쭉 전송해 주는데 메모리와 프린터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가 나는 거죠.
프린터가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건 빠른데요. 그러려고 보니 프린터가 인쇄할 동안 메모리에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메모리에 저장된 문서를 더 이상 편집하지 못하는 채로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플러라는 하드디스크 상에 있는 버퍼에다가 이 문서의 내용을 쭉 가져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프린터는 스플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출력을 하는 동안 이 메모리상에 있는 원래 이 문서 데이터는 다시 편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스플러이고요. 지금 자료상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않지만 스플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프린터가 한 대가 있는데 여러 개의 문서가 출력되도록 스플러로 전송이 되어 왔어요. 근데 그 전송되어 오는 시점이 여러 개의 문서가 동시에 스플러로 전달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스플러에서는 문서별로 이것들을 각각 다른 버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시에 인쇄 버튼이 눌려졌다 하더라도 문서들이 섞여서 출력되지 않고 문서 단위로 프린터에 의해서 출력되도록 하는 역할, 그것까지도 그 스플러라는 버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버퍼와 관련되어서 그 저장 장치의 계층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앞서서도 버퍼가 필요한 이유가 뭐였죠? 장치 간에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속도가 다른 두 장치가 연동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속도가 느린 장치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데이터를 모아놓고 할 수 있는 버퍼라는 걸 사용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자, CPU와 메모리 사이에도 속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CPU의 처리 속도는 메모리를 읽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CPU의 처리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속도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완충 장치로 CPU하고 메인 메모리 사이에 메인 메모리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SRAM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SRAM이 앞서서 메모리의 종류를 설명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스태틱 램이라고 해서요. 이게 재생할 필요가 없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읽고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램인데 대신 가격이 훨씬 비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를 SRAM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고요. 대신 적은 용량이지만 SRAM을 일부를 써서요. 거기에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엄밀히 말하면 자주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데이터만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CPU가 메인 메모리 액세스하기 전에 캐시에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그 SRAM 메모리를 우리가 캐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CPU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요청해서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캐시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에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캐시로부터 읽어서 사용하게 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것이고요. 캐시에 없다. 그러면은 메인 메모리에서 읽어오거나 메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캐시로 옮겨다 놓고 캐시에서 다시 읽어와서 사용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캐시를 사용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디에서 제기가 되느냐면 지역성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캐시 메모리라는 것은 그 데이터의 지역성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의 지역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지역성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 지역성이에요. 시간 지역성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참조됐었던 데이터는 가까운 시간 안에 또다시 참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보통 반복적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복할 때에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까 사용했던 그 메모리 번지의 데이터, 그거를 재사용하고 재사용하는 재사용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 참조된 데이터는 다시 참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사용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캐시로 옮겨다 놓고 캐시에서 참조하면 다음번에 캐시에서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간 지역성이라는 거는요.
참조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잠시 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그 이웃한 메모리 영역, 다시 말해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이웃한 메모리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메모리의 1번지에 있었던 데이터를 CPU가 사용했었다고 한다면 잠시 후에 2번지에 있는 데이터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지에 있는 메모리를 캐시로 가지고 올 때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이웃한 번지에 있는 메모리들을 같이 데이터들을 같이 캐시로 옮겨 놓으면 그 다음 사이클에서 메모리를 참조하지 않고 캐시에서 데이터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지역성에 의해서 빠른 캐시 메모리를 조금만 사용하더라도 가격은 조금 투자하면서 성능은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저장 장치의 이제 계층 구조라는 것이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보조 기억 장치 내지는 저장 장치가 되는 거예요. USB 뭐 이런 장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드 디스크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이제 메모리가 있는 거죠. 메모리는 하드 디스크만큼의 용량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거를 이 사이즈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메모리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캐시가 메모리보다는 훨씬 더 읽고 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신 메모리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캐시는 그보다 많이 사용할 수는 없고 적은 용량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캐시보다도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장치가 CPU의 IE 안에 들어있는 레지스터라는 장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CPU 안에 회로로 구현되기 때문에 가격도 훨씬 비싸고 그 CPU의 회로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빠른 이런 장치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층 구조를 보시면은 저장 장치로부터 메모리, 캐시, 레지스터까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고요. 그 채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보면은 점점 용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뭐 느린 컴퓨터라 그래서 메모리만 잔뜩 쓰고 캐시나 레지스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캐시, 레지스터를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 성능의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이런 구조들을 거의 모든 컴퓨터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컴퓨터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로서 마지막에 이제 병렬 처리라는 걸 보려고 합니다. 병렬 처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CPU에 관한 코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CPU의 클록 속도라는 걸 높이면 성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클록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면 그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클록 제너레이터라는 부품 안에서 일정한 속도로 그 신호를 발생을 시켜주는데요. 컴퓨터 내에 있는 모든 부품들은 그 클록에 맞추어서 동작을 한다 그랬고요. 특히 CPU는 완 클록에 한 번에 동작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클록 속도를 빠르게 하면 빨리 할수록 CPU가 거기에 맞춰서 빠른 계산을 하도록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록 속도를 높여서 아주 자주 빠르게 클록을 발생시키게 되면 계산 속도가 빨라지니까 성능이 높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면 이게 발열 문제가 있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회로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팬이 들어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팬이 CPU 위에 팬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발열이 많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보통은 케이스에 그 팬이 붙어 있어서 컴퓨터 안에서 발생되는 열을 식혀줍니다. 근데 CPU 클록 속도가 높아지면 그 열이 너무 많이 나게 돼서 물리적으로는 5GHz 이상으로는 클록 속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PU의 속도, 성능 향상이 물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컴퓨터의 성능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는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코어의 개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코어의 개수를 늘리면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성능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코어 CPU에서는 코어가 이렇게 여러 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어가 있을 때 명령들을 클록에 맞추어서 하나 이렇게 N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코어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코어 개수만큼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코어의 명령들을 나누어서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병렬 처리다, 패러럴 프로세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사용되는 그 컴퓨터 시스템들은 멀티코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병렬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병렬 처리 구조, 코어를 여러 개 사용한다 하더라도 성능이 N배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제한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냐?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들은 모두 병렬 처리할 수는 없어요. 작업들 사이에 선후 관계가 있으면 병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축구 경기라고 볼까요? 토너먼트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전을 거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통과한 팀들, 이긴 팀들이 다시 계속해서 경기를 해서 최종 우승팀을 가려내는 이런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하는데, 총 16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운동장이 10개가 있다고 하면은요, 8경기가 한 번에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이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10경기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기에 이 경기에서 예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결승 전을 하기까지 몇 경기를 전체 하게 될 거냐면, 처음 예선전에서는 8경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4경기를 할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2경기를 할 거고, 결승전에서 1경기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결승까지 갈 때의 경기 수는 10경기가 넘죠. 그렇다 하더라도 10경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선전에서 기껏해야 8경기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선전에서 이긴 팀이 결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경기를 동시에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운동장에 아무리 많아도 4경기만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남는 10개 운동장 중에서 8개는 놀리고 2개의 운동 경기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 여기서 이제 운동장을 그 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코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코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들 간의 선후 관계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가능한 경기 수는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한다는 것은 코어의 개수를 늘려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함으로써 그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이기는 하지만, 작업의 선후 관계라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렬 처리의 또 다른 한 가지 방식은 파이프라이닝이라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코어가 하나만 있는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도 이제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CPU에서 가장 작은 작업을 이제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어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코어는 하나지만 어떤 작업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요, 그 작은 단위의 작업들을 각각의 스레드로 나누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실게요. 빨래방에 가잖아요. 그럼 빨래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빨래 하면은 세탁하고 탈수하고 다림질하는 이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빨래라고 하는데, 이거를 3개의 세부 작업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탁하는데 30분, 탈수하는데 30분, 다림질하는데 30분이 걸리는 3개의 스레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빨래를 하는데 4명의 사람이 와서 빨래를 할 때에 그냥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탁, 탈수, 다림질 하고요. 이제 자원이 그 세탁기가 가용해진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세탁, 탈수, 다림질하고, 그 다음 사람이 쓰고 그 다음 사람이 써서 4명이 서비스를 다 받을 때까지 6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탁기 안에 기능이 구분되어 있어서
세탁과 탈수와 다림질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세탁을 했죠. 그 사람이 탈수를 할 때 두 번째 사람이 세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다림질 할 때 두 번째 사람은 탈수로 넘어갈 수 있고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세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단계씩 겹치면서 파이프라이닝에 의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4명이 그 세탁이라는 빨래라는 작업을 수행할 때 3시간이면 그 작업이 완료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작업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 단위 작업들을 겹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식, 이것을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시스템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자,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나머지 색과 연관 관계가 적은 것은 캐시, 버스, 스플러, 버퍼. 보시면 캐시나 스플러, 버퍼 같은 것들은 이 장치들 간의 그 속도의 차이를 완충시켜주는 것인 반면 버스는 그렇지 않아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인쇄물을 순차적으로 프린터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이라고 했죠? 인쇄물을 프린터로 보낼 때 사용되는 그 버퍼를 스플러 3번이라고 했습니다. 3번. 다음 중 코어 한 개에 스레드 여러 개를 이용해서 병렬 처리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코어 한 개 스레드로 나누는 예제로 아까 빨래하는 예제를 들었었죠?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파이프라인 또는 파이프라이닝 이렇게 부릅니다. 4번 속도 차이가 나는 두 장치에서 속도 차이를 완화시켜주는 장치를 우리는 버퍼라고 합니다. 자, 파트 3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버스 여러 개에서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하나의 통로를 채널이라고 했고요. 버퍼는 속도 차이가 나는 두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완화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버퍼의 일종인 캐시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데이터를 미리 가져오는 장치입니다. 병렬 처리에서 코어 한 개의 스레드 여러 개를 이용하는 방식을 파이프라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컴퓨터의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